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새벽 2시, 3시, 혹은 4시쯤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60이 넘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혈압은 조절이 안 되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그 새벽 시간의 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마시는 물에 단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온 성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정말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푹 자고, 활기차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제가 준비한 정보는 오늘보다 더 놀라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정교한 생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6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심지어 많은 의사들도 이 호르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우리 몸의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밤에 우리 신장의 활동을 늦추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적게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푹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부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에도 우리 신장이 낮과 똑같은 속도로 계속 소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처럼요. 그 결과 방광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차오르고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이미 방광은 비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방광 자체도 변화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약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물 2컵 정도의 양이죠. 그리고 방광이 이 정도 차야 비로소 우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예민한 아이처럼요. 이제는 겨우 150ml, 즉 물 반 컵 정도만 차도 방광은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서 보면 생각보다 소변이 적게 나오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감해져서 비상신호를 일찍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신장 기능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장은 낮 동안의 체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일해서 체액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낮 동안 마신 물, 식사로 섭취한 수분이 다리와 발목, 그리고 몸 곳곳의 조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의 발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체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아래쪽에 고여 있는 거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낮 동안 다리와 조직에 고여있던 체액이 이제 수평 상태가 되면서 다시 혈액순환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마치 조용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체액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이 체액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고 방광은 점점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이유입니다. 낮 동안 몸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한꺼번에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밤에 1번, 2번, 3번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과 뇌는 여러 단계의 수면 주기를 거칩니다. 얕은 수면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렘 수면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 단계가 바로 우리 몸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필요한 호르몬인데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 동안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낮 동안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렘 수면 동안에는 우리 뇌가 청소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기억이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겨우 얕은 수면에서 조금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방광의 신호가 여러분을 깨웁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이제 몸은 다시 얕은 수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 전에 또 깹니다. 이런 일이 밤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절대로 깊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찌뿌둥하고 기분은 우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적게 자서가 아닙니다. 잠의 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수면 동안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야간 혈압 저하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심장과 혈관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주 깨면 이 혈압 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장은 밤새도록 높은 압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심장은 지치고 혈관은 손상되고 결국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당뇨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도록 리셋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의 상당 부분이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렘 수면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 장애와 우울증 사이의 강한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오히려 밤에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수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는 모르실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경계와 근육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소변이 나가고 이완되면 소변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방광 근육이 너무 쉽게 수축합니다.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긴급 신호를 보내는 거죠. 또한 마그네슘은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 신경이 과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이 신경은 덜 예민해지고 방광은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그네슘이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GABA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GABA는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자고 밤에 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예전만큼 마그네슘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 농업은 땅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작물을 키우다 보니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50년 전의 시금치와 지금의 시금치는 마그네슘 함량이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 채소의 마그네슘 함량은 과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식습관이 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현미, 보리, 조, 수수 같은 곡물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흰쌀밥을 드십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겉껍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흰쌀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마그네슘의 50%까지 흡수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3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들, 특히 위산 억제제나 이뇨제 같은 약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더욱 방해합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이 모든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족 상태가 혈액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중 99%는 세포 안에 있고 혈액에는 1%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포 수준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밤에 자주 깨는 것 외에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변비가 있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모두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그네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시트르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율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나 탄산 마그네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시트르산 마그네슘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으며 신경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형태입니다. 시트르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구연산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흡수율이 좋고 약간의 완화 효과가 있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로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고 근육통이나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글리신산 마그네슘입니다. 특히 수면과 방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의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남성 기준 420mg, 여성 기준 320mg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섭취하고 계실 테니 보충제로는 하루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0m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몸이 적응하면 200mg으로 늘리세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천천히 양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좋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무렵에 딱 효과가 나타나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잠잘 때쯤 효과가 사라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몸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시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분말이나 발포정을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왜 따뜻한 물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이완되고 소화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둘째, 따뜻한 물 자체가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마그네슘의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셋째, 차가운 물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방광은 차가운 자극에 민감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방광이 진정되고 더 편안해집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물을 끓인 후 5분 정도 식히면 딱 좋은 온도가 됩니다. 여기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분말 200mg을 넣으세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바로 레몬입니다. 신선한 레몬을 얇게 썰어서 한 조각을 넣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왜 레몬일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레몬의 상쾌한 향과 맛은 마그네슘의 약간 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선택사항으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아주 조금, 정말 한 꼬집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소금에는 칼륨, 칼슘,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은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마그네슘 음료를 천천히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시는 동안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5번에서 10번 정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그네슘 음료를 마시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음료를 마신 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양생법 중 하나인데 현대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조금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바닥의 중앙 부분, 의학적으로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세요. 이곳은 신장과 방광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안정됩니다. 또한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발 마사지를 한 후에는 깨끗한 면 양말을 신으세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음료를 마시기 전에 족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여기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이완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의 부기를 빼고 체온을 조절하여 수면을 유도합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잘 말리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시는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내용물이 더 잘 이동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며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안정되고 방광 주변 근육들이 이완됩니다. 머리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깹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세요. 조용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무음보다는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숲속 소리 같은 것들이 오히려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숙 어르신은 올해 68세이십니다. 5년 전부터 밤에 평균 4번씩 깨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더 자주 깨셨대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주들이 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운전하다가 졸려서 위험했던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비뇨기과에도 가보시고 수면제도 처방받아 드셔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마그네슘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6일째 되던 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정에 한 번, 새벽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깨셨는데 그날 밤은 새벽 3시에 딱 한 번만 깨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연인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만 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어떤 날은 아예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 6시까지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미숙 어르신은 일주일에 4-5번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가끔 깨는 날도 있지만 예전처럼 4번씩 깨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상쾌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혈압이 150, 95 정도로 높았는데 지금은 130, 8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져서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신다고 농담하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태호 어르신은 올해 72세이십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약도 처방받아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밤에 평균 5번에서 6번 깨셨습니다. 잠들기가 힘들어서 술을 드시기도 하셨는데 술을 마시면 잠은 들지만 오히려 더 자주 깨고 아침에는 숙취까지 있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버지께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김태호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거로 내가 좋아질 리가 있나 하셨대요. 하지만 아들분이 워낙 권하셔서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김태호 어르신은 첫날 밤부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렸는데 마그네슘 음료를 마시고 누웠더니 30분도 안 되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3번 깨셨지만 평소보다 적은 횟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번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대부분의 날 한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태호 어르신은 밤 11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데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골프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올해 75세이신 오순자 어르신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변비도 심하셨습니다. 오순자 어르신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이 많다 보니 부작용도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데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저는 오순자 어르신의 약 목록을 확인한 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혈압약과 마그네슘을 같은 시간에 드시지 말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고 권했습니다. 오순자 어르신은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mg만 드시고 일주일 후에 200mg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 한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추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에 다리 쥐로 깨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난다고 합니다. 변비도 좋아졌습니다. 오순자 어르신은 시트르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어서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변비약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혈당 조절도 좋아졌습니다.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오순자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mg/dl 정도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뭔가 다른 것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오순자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그네슘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 그럼 나도 당장 마그네슘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뇨제는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뇨제는 반대로 마그네슘 축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이뇨제의 종류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부정맥 치료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약들은 마그네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마그네슘은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은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설사가 생기면 양을 줄이시고 글리신산 마그네슘 가치장의 부담이 적은 형태로 바꾸세요. 일곱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마그네슘 자체는 안전하지만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m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아홉째,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수면 위생,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열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지나야 변화를 느끼십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려고 저녁에 물을 안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낮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까지 하루 물 섭취량의 절반을 드세요. 그리고 점심부터 오후 4시까지 나머지 절반을 드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마그네슘 음료 외에는 가급적 물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200ml 정도씩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몸의 수분이 더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량은 하루 식사량의 30% 정도로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밤에 불편하고 체액이 더 많이 생성되어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은 우리 몸에 물을 붙잡아 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배출되게 만듭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에 소변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대신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세요. 알코올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방해하고 이뇨 작용도 있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에 하세요. 저녁 8시 이후의 운동은 몸을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세요. 낮잠도 조절하세요.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늦은 오후에 주무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실 환경도 신경 쓰세요.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깹니다.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조용하게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세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고도로만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활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음료 마시기, 발 마사지, 양치질, 호흡 운동, 잠자기. 이런 루틴이 우리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최소한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드세요. 보충제만 의존하지 말고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을까요?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도 풍부합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도 좋습니다. 두부, 된장 같은 콩 제품에도 많습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에도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과일에도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 렌틸콩 같은 콩류에도 많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도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아침에 아몬드 한 줌, 점심에 시금치 나물, 저녁에 두부 요리.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너무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짧게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아침에 피곤한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모두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푹 자고 활기차게 일어나고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적인 분은 제주도에 사시는 85세 남윤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80세까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마그네슘을 시작하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지금 남윤호 어르신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80세까지는 그냥 나이 탓으로 체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잠을 잘 자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요. 85세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 마그네슘 한 스푼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마그네슘 분말을 넣으세요.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발을 마사지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도록 허락하세요. 첫날부터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 2주, 한 달,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가벼움, 낮 동안의 활력, 밤의 평온함.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수면이라고 써주세요. 그 한 단어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시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고통받았어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방광은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별들이 하늘에 떠오를 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고 평온하기를, 여러분의 방광이 밤새 조용하기를, 여러분의 아침이 상쾌하고 활기차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잃어버린 평화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문을 여세요. 그리고 푹 쉬는 밤, 활기찬 아침, 건강한 삶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의사 이호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주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